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오늘은 이타적 인간의 출현 읽고 있고요. 먼저 13장 대화는 값싼 수다 떨기에 불과한가? 14장 뭉쳐야 산다는 똑사님이 해주시고, 제가 15장 평화의 그물망으로 욕심을 가두다, 16장 안으로는 이타적이고 밖으로는 배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제목이 대화는 값싼 수다 떨기에 불과한가인데요. 인간은 경제적인 유인으로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타적인 인간이 출현하게 됐지? 그리고 어떻게 이타적인 인간이 아직도 존재하지? 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요. 이 13장은 이타적 협력의 5번째 해답으로 의사소통 가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혈연 선택, 학습 가설, 반복 상호성 가설, 유유상종 가설, 신호 보내기 가설을 살펴봤고요. 오늘 볼 부분이 바로 의사소통 가설입니다. 재수의 딜레마와 공공재 게임에서 대화를 허용하면 결론이 바뀔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기존 이론대로라면 합리적인 인간은 경제적인 유인에 따라서 재수의 딜레마에서는 배신의 전략을 선택을 하고 공공재 게임에서는 무인 승차를 선택하는 게 우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의사소통만 한다고 해서, 대화를 한다고 해서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의사소통은 단지 값싼 수다 떨기에 불과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실험을 해보니까 이 이론들, 이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공공재 게임 실험을 해봤더니 의사소통이 전제된 경우 사람들의 협조 수준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그걸 수치적으로 보면 의사소통 집단은 비의사소통 집단에 비해 기부 금액이 40에서 45% 추가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이 대화만으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 이 의사소통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이론대로라면 우리 인간은 보수 대응적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을 할 거고 결국에는 공유지의 비극이 초래된다라는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러면 이때 게임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한번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 카르데나스라는 분이 공유지에서 자원을 채취하는 게임을 하는데 총 5명이 20회 게임을 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3가지 형태인데요. 첫 번째 형태는 토론 없이 기존의 이론대로 자원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1회 토론은 게임 20회 중에 10회 게임을 마친 후에 한 번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매회 토론을 하는 건데요. 20회 게임 중에 10회 게임 종료 후에 매해 게임이 끝날 때마다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실험 결과 채취량이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기본 형태에서는 당연히 채취량은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채취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인 반면에 10회 끝나고 한 번 토론한 경우에는 토론 직후에 채취량이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채취량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였는데요. 즉,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매회 토론한 경우에는 채취량 수준이 2, 3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걸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봤는데요. 첫 번째 이 선이 토론이 없는 경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채취량이 4와 5 사이에서 일정한 수준을 보입니다. 그리고 10회 마치고 한 번 토론하는 경우에는 이 10회 마치고 토론을 한 번 했더니 채취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계속 올라가서 기존과 같은 4, 5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10회 때 게임이 끝나고 매해마다 토론을 벌였을 경우에 채취량이 계속 절반이 떨어진 상황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의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적발 징계 절차 도입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적발 징계 절차 도입을 투표를 하고 나서 징계 도입을 한 집단과 아닌 집단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10회 게임을 하고 우리 이 적발을 해서 징계하는 절차를 도입하자라고 투표를 한 후에 그 징계 절차가 도입되지 않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 논의한 것만으로 채취량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징계 절차가 도입되지 않자 채취량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징계가 도입된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속 채취량이 적은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시사하는 거는요.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것만으로 그리고 적발 징계 및 벌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사소통이 어떻게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걸까요? 의사소통이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부여받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함으로써 참여자 간의 신뢰가 증대되고 우리는 하나라는 동료의식, 집단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배신과 무임승차 사용자에게 죄의식을 불러 넣음으로써 이타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은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의사소통이 사람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14장 뭉쳐야 산다입니다. 이번에는 이 이타적 협력의 수수께끼로 집단 선택 가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요. 우리가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사회에 어떻게 전파되는가라고 여지까지 우리가 계속 수수께끼를 풀어나가잖아요. 자연선택 이론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자연선택은 개인을 대상으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환경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가진 개인이 그 환경에서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선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타적인 개인은 이기적인 개인에 비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타적인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한테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타적인 특성을 가진 인간은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이타적인 개인은 여전히 존재하죠. 이런 자연 선택 가설에서 보면 개인의 관점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저자는 자연 선택이 개인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일어난다라는 가설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요. 이타적인 개인이 많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성공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홍수나 가뭄 같은 재난, 그리고 부족 간의 전쟁이 닥쳤을 때 서로 돕는 사람들이 많은 A라는 집단이 자기만 아는 B라는 집단보다 더 잘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개인 선택 이론에서 보면 이타적인 개인은 집단 내에서 불리하죠. 하지만 집단 선택에서 보면 이타적인 개인이 많은 집단이 집단 간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이런 집단 선택의 흔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집단 간의 분쟁입니다. 고대 부족 간에는 잦은 마찰과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 이타적인 전사가 많은 집단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면 반대로 패배한 부족은 거의 말살이 됩니다. 제가 총균세를 읽었는데 패배한 부족은 거의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긴 집단만 계속 살아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적인 전사가 많은 집단이 생존도 유리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경제 행위인데요.
수렵 채취 사회에서는 성공적인 사냥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이타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많을수록 사냥의 성공 확률은 높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족들은 영양을 더 많이 섭취해서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세 번째가 환경 적응인데요. 이 수렵 채취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은 분명히 빙하기 시대를 거친 사람들이고,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안정적인 거주지를 찾고 맹수로부터 서로를 지키는데 이런 이타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타적인 개인이 많은 집단에서 생존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집단 선택 가설의 한계점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 문제가 속도 문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봐도 집단 선택의 속도는 개인 선택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이지 않은 개인이 성공하는 속도가, 즉 이기적인 인간이 성공하는 속도가 이타적이지 않은 집단이 소멸하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두 번째가 집단 간의 차이 소멸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집단 간의 이타성이 사라져서 집단 선택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생물학에서 집단 선택은 논리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속도 문제 때문에. 그럼에도 집단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사회에서 개인 선택의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의 효과를 키우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도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 장에서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자 라고 하면서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네, 15장 평화의 그물망으로 욕심을 가두다에서 이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소득이 평등할수록 이타적이 되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 규칙, 관습 이런 것을 제도라고 부르며 이 제도가 개인 선택 과정의 속도를 늦추고 집단 선택 과정의 효과를 증폭시킴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타적 행동에 진화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케네스 소콜로프라는 분이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과 중남미 지역의 의료 및 교육 등 공공 서비스 정도를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먼저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대토지 소유에 기초한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대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이제 조금 낮은 소득으로 살고 있는데요. 빈부의 격차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중남미 지역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고급 사립형 서비스가 많고 아니면 다수의 노동자를 위해서는 질이 좀 낮은 공공 서비스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미국 북동부 지역은 자영 농장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농업이 발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사이에 소득 격차가 크지 않고 구성원들이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쉽게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공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등한 소득 분배가 이타적 행동 전략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래서 수렵 채취 부족의 경우에도 앞에 식량 공유 현상이 이런 이타적 행위에 대한 선택 압력을 낮춰주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평등주의에 대해 말하는데요. 이타적인 성향이 우리 중 적어도 일부에게 본성으로 각인되어 있다면 어떨까 하면서 그 수렵 채취 부족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평등주의적이라는 말은 부족의 우두머리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처드 리라는 분이 칼리아리 사막에 사는 풍 부족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느 날 젊은이가 아주 큰 사냥감을 잡아옵니다. 그러면 큰 거 잡았다고 좀 잘난 체 할 수도 있는데 실제 그에게 이제 누가 오늘 뭘 잡았어? 하고 물어보면 난 사냥에 소질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주 작은 놈 하나 잡고 말았어요. 라고 대답하면 마을 사람들은 그가 뭔가 큰 걸 잡았다고 짐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큰 걸 잡아왔으면 어우 잘했네. 대단한 걸? 이라고 하지 않고 고작 뼈다귀 몇 개 추리라고 우리를 부른 거야? 이렇게 빼빼 마른 놈이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난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야. 이 뼈다귀 얻으러 오느라 오늘 하루 완전히 망쳐버렸네. 오늘도 배고픈 저녁이 되겠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경멸적인 말을 하는데 이게 이제 농담이라는 건 서로가 모두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사회의 평등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평등주의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제재의 장치가 있다면 개인 선택의 압력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식량을 공유하고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 좋고, 이런 경우 집단 선택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좀 높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인데요. 여기에서는 지식 전수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식 전수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이제 전략을 수정한다고 하면 사회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모델로 삼고, 그의 전략이 내 전략보다 우월하면 모방하는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이게 무작위적 모델 전수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선택한다고 하면 X 전략을 가진 사람의 비율과 X 전략을 가진 사람이 모델로 선택될 확률 자체는 이제 동일하게 선형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드와 리처드가 모델 선택 과정에 수능적 문화 전수라는 이제 이론을 제기합니다. 여기에는 X라는 전략을 선택한 사람이 절반을 넘는 사회라고 하면 X가 모델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데요. 이 그래프 모양이 이제 선형이 아니고 더 작은 집단은 선택받을 가능성이 더 적고, 그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전략이 선택될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더 높아지는 이유는 절반이 넘으면 학교나 종교, 미디어,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타적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할 것이고, 이게 더 많이 선택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이타적인 사람이 절반을 넘는 사회에서는 이타적인 모델이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져서 이기적인 전략이 지식 전수되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적 문화 전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타적인 집단과 이기적인 집단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그만큼 집단 선택 효과가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5장이었고요. 다음 이제 1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안으로는 이타적이고 밖으로는 배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14장의 집단 선택 가설과 15장의 집단 선택을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사회제도를 이야기했는데, 이것 자체가 집단 간의 경쟁이 도입된다는 가정하에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집단 간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집단이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고,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으로 이타적인 걸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산타페 연구소에 불스 교수가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의 사망 원인 중에 집단 간 경쟁에 의한 사망이 7분의 1 정도에 달할 정도로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단 간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집단 선택이 더 효과적이었는데요. 그러면 왜 집단 간의 전쟁이 그리도 빈번하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요 내부인과 외부인의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지펠이 최소 그룹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사람들 사이에는 외부인과 내부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실험 내용이 나와 같은 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같은 집단으로 묶어주고, 다른 화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집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양의 자원이 배분되는 자원 배분 스케줄을 선택하게 됩니다. 알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실험에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그냥 나랑 같은 화가를 좋아해서 같은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요. 이 타지펠 실험은 이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소속감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같은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상호성을 기대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이제 이 집단 내에 있다는 이점이 생기기 때문인지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이렇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외부인과 내부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나르트와 피시아 바어 그리고 페어의 실험이 있는데요. 파푸아 뉴기니의 두 부족 성원들을 상대로 제3자 처벌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A랑 B에게 돈을 주고 이제 A가 배분 비율을 정하면 B는 그냥 자기 몫을 받고 종료를 하는 실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제3자가 A가 너무 많은 몫을 가져갔다고 하면 이제 삭감을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내 돈을 쓰면서 이제 A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게 없겠지만, 우린 앞에서도 봤다시피 이제 사람은 이렇게 처벌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너무 많이 챙긴 독재자 A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A가 같은 부족 사람이라고 하면 좀 적게 처벌을 받고,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은 부족인 사람이 B여서 9대 1로 받거나 돈을 아예 못 받는다고 하면 여기 피해에 대한 분노가 더 커서 A에게 더 많은 이제 처벌을 가하게 되고,
가해자가 다른 부족일 때 이제 피해에 대한 분노가 더 크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보면 일반적으로 내부인에게는 더 관대한 기준을 가지고 외부인에게 더 가혹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좀 내부인과 외부인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에 대한 적대와 이타성의 공진화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인 최정규 교수님이 불수 교수와 함께 공공재 게임 시뮬레이션을 실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개인은 이타적인 전략 A나 이기적인 전략 N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전략인 P와 관용적인 전략인 T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먼저 집단 내 차원에서는 이기적이면서 외부인에 대해 관용적인 NT 전략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타적이면서 외부인에 대해 적대적인 AP 전략은 집단 간 차원에서 제일 유리하고 이런 전략이 패배한 집단에 전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펴보면 집단 간에 이제 외부인에게 적대적인 전략이 좀 효과적인데요.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숨어있는 외부인에 대한 적대성의 근원이지 않을까,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시고, 이런 실험을 통해 이타성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운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외부인에게 너무 배타적인 게 이제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 장을 마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부터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15장에 평등주의가 인간의 이타성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좀 놀랐어요. 아, 사람이 평등할수록 이타적이게 된다는 게, 그리고 그거를 지키려고 우리 수렵 채취 사회 때부터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난 체 하는 거, 겸손하지 못한 거를 엄청 억누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구나. 그거 보면서 우리 조선 시대 때부터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지나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걸 제약시하는 거니까 평등주의 사회에서. 근데 참 이게 평등주의랑 이타주의랑 이렇게 연결된다는 게 놀랐습니다. 우리 인간이 수렵 채취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본성적으로 내 집단 내부에는 이타적이고 집단 외부에는 적대적인 본성을 갖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쩌면 본성으로 자리 잡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